가로 95cm, 세로 37.7cm. 이 비좁은 창문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총수의 마지막 탈출구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03년 8월 4일 새벽 서울 개동 현대사옥 뒤편 화단에서 무거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발견된 이는 대북 사업의 사령탑이었던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2층 집무실에는 마시다 만 와인 2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 그리고 뜯겨나간 방충망 곁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12층 집무실의 창문은 활짝 열리지도 않는 고층용 반개폐식 구조였습니다. 키 180cm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의 총수가 굳이 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이 사건이 단순 비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비극 뒤에 얽힌 다양한 의혹과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망 전날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의문은 더욱 증폭됩니다. 정몽원 회장은 2003년 8월 3일 새벽 3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차가운 조사실 문을 나섰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이어진 고강도 조사를 마친 그는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운명의 마지막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오후 2시 40분경 정 회장은 하얏트 호텔에서 재미교포 고교 동창인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 주변에서 차를 마셨고 이후 저녁 식사 자리는 박 씨를 포함하여 부인 현정은 여사와 자녀들도 함께한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동창 박 씨와 청담동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골프나 일상적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친구까지 배웅한 뒤 홀로 현대 개동 사옥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52분경. 그는 운전기사에게 20분에서 30분 뒤에 내려올 것이라고 알린 뒤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12층 집무실 창문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친구와 가족과 평온한 하루를 보낸 뒤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와인 2병을 비우고 4장의 유서를 작성한 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경찰이 발표한 이 평온한 행적과 비극적인 결말 사이의 간극은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을 단순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난 이 죽음 이면에는 또 다른 증언들도 존재합니다. 소방관과 경찰의 사망시간 추정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오전 6시경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경직 정도 등으로 봐서 4-5시간 전인 오전 1-2시경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경찰은 시신 발견자 등의 진술과 유관 검시 등으로 미루어 오전 5시 10분경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유서 중 첫 번째는 아내 현정은 여사, 당시 지희 엄마와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남긴 데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아내가 회장직을 이어받아 현대의 정통성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을 향했습니다. 그는 내가 못다한 일을 아버님 정주영께 보고해달라는 비장한 당부와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절대 중단하지 말라는 업무 지시와도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만 아내 현정은이 생각하기에 평소 정몽원 회장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 그런 부탁을 할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유서의 내용이 약간 의아하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임직원 및 사회에 전하는 유서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각의 타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하필 대질신문을 코앞에 둔 그날 새벽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양심적인 문학 소년의 기질을 가졌던 그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진실을 조금씩 뱉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그 입을 닫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고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로 돌아가야만 이 비극의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불도저 같았던 아버지나 뚝심 있는 형 정몽구 회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연세대 국문과를 지망했을 만큼 조용하고 내성적인 문학 소년의 기질을 가졌던 그였지만 아버지가 그를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한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유순함에 있었습니다. 실향민으로서 대북 사업을 평생의 한으로 품었던 아버지에게는 험난하고 돈 안 되는 북한 사업을 토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해낼 충직한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0년 봄, 그룹의 패권을 두고 피 튀기는 혈투가 벌어진 왕자의 난 끝에 그는 결국 현대의 적통을 잇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왕관을 쓴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되는 알짜 계열사들은 모두 다른 형제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가 물려받은 것은 천문학적인 부채에 짓눌린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그리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익이 나지 않는 현대아산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국가가 이 기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미국의 감시를 피해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퍼주기 위해서는 현대그룹이라는 훌륭한 사설 지갑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와 현대가 맺은 금강산 관광 계약은 관광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해야만 하는 지독하게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이 회담 개최 대가로 무려 5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부위원장이 남한의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며 현대그룹에 보증을 요구했고 결국 현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사회 의결조차 생략한 채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수갑과 가장 믿었던 가신의 칼날이었습니다. 정몽원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인 대검찰청 밀실의 72시간.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권이 바뀌고 대북 송금을 파헤치는 특검이 시작되자 정 회장은 하루아침에 기업의 돈을 빼돌린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억 달러 불법 송금 외에도 당시 장관에게 150억 원의 비자금을 뇌물로 바친 혐의까지 검찰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벼랑 끝으로 등 떠민 것은 가장 믿었던 신복 이익치 전 회장의 배신이었습니다. 이익치는 검찰 조사에서 정 회장의 지시로 모 장관에게 양도성 예금 증서를 건넸다며 모든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폭로했습니다. 대검찰청 밀실에서 도합 30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살인적인 고강도 조사 속에서 결국 정 회장은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음을 시인하기 시작했고 수사관들은 관련 고위 공직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예고하며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문학소년이라 불릴 만큼 내성적이고 양심적인 성격상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면 심리적으로 무너져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위험이 가장 컸던 시기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정치적 동지들이 구속되고 현대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 반대로 침묵하면 모든 십자가를 홀로 져야 하는 잔혹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던 정몽원 회장이 싸늘한 주검이 되자 검찰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과 일각의 평론가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투신으로 끝나버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정치인 김대중 측이 역사적 치적과 노벨 평화상을 위해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북한 정권에 바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극도의 냉전 상태였습니다. 일부 절차적 무리수가 있었을지언정 그것은 굳게 닫힌 적국의 빗장을 풀고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치러야 했던 불가피한 평화정착 비용이라고 보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으로 건너간 그 5억 달러는 굶어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시켰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핵무기 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냉혹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대기업 총수의 죽음을 방패 삼았던 이들은 위기를 빠져나갔지만 정작 국가의 요청에 응답했던 현대라는 거함은 막대한 부채와 멍에만을 짊어진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과연 정몽원 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한 기업인을 철저히 소모품으로 부리고 폐기해버린 부패한 정치 권력일까요?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기업인을 철저히 희생양으로 삼았던 냉혹한 한국의 정치 현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거대한 구조적 폭력 앞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가 그 좁은 창문뿐이었던 걸까요?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오늘날 이념의 재단에 바쳐진 비운의 황태자가 남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이 경제를 삼키고 이념이 상식을 덮을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 이 비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